하긴 싫지만 이분은 대통령 후보로 나올 공인이 돼야 될 입장으로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우린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들이 특히 민망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개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TV조선의 이재명 형과 그리고 이재명의 관계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기자회견 때는 영상을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음성으로 들려드리면서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셋째 형인 이재선 씨와 갈등의 골이 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형 이재선 씨 측이 주장하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설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1990년대 이재명, 이재선 씨 형제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함께했지만 의견 충돌이 찾았습니다. 같이 활동을 하지만 결이 다른 거예요. 자, 이거는 이재명 형수, 그러니까 이재명의 형의 아내분인 것이죠. 형수님의 의견인 것입니다. 성격이 틀린 거죠. 이재명 시장의 형수는 남편 재선 씨가 2012년 2월 성남시 민원 게시판에 민원 글을 올린 것을 계기로 이 시장이 형의 악감정을 가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민원 글을 올려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일 때 형이 민원 글을 올려서 그때부터 악감정이 생겼다라고 형수님이 증언하시고 계신 것이죠. 두 달 뒤인 2012년 4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은 분당 보건소에 이재선 씨가 조울병의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평가 의견서를 보냅니다. 2012년 8월엔 분당 차병원이 분당 보건소에 이재선 씨가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보냈습니다. 두 진단서 모두 이 시장이 관할하는 분당 보건소 요청에 따른 겁니다. 이 시장이 관할하는 분당 보건소 요청으로 정신감정의 어떤 내용이 병원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죠.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직접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 밑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에 가담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재선 부부 측은 이재명 시장이 형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이런 자료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선 씨 측은 자기 딸과 이재명 시장 부인의 전화 통화에서 강제 입원 시도 의혹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와,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자, 여태까지 이게 이재명 부인의 지금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강제 입원을 말렸다. 이재명이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을 누가 말렸다고요? 그것을 아내가 말렸다. 이재명 지사의 아내가 말렸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녹취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다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일반 언론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 때문인 줄 알아라? 이 시장 부인이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는 이 시장을 말려왔다는 취지입니다. 이 시장 측은 이재선 씨의 비정상적 행동에 대해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정신질환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건소에 진단 요청을 했었다며 강제 입원 시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시장 부인의 발언도 정신질환 진단을 강제 입원으로 잘못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계 가족이 아니어서 입원 치료를 요청할 자격이 없는 이 시장이 형에 대한 정신질환 감정을 왜 받아낸 건지 의문은 여전합니다. 정신질환 감정을 받아낸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형을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했었던 의혹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재명 지사와 형은 어릴 때부터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처음엔 되게 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시장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치고 중앙대 법대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그리고 형은 건국대 경영학과에 진학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됐는데 이 시장은 그때 같은 해에 1986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두 형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왜 틀어졌냐면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변호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부터 두 사이가 틀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시장 당선 후 이재선 씨가 동생인 이재명 시장을 등에 업고 이권 사업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설이 나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스스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형 재선 씨의 부적절한 이권 개입 행위 등에 대해 공개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선 씨의 노인 요양시설 건립 관련 이권 개입, 충남 지역 대학 교수 청탁설, 시장인 동생을 내세운 공무원에 대한 부당 지시 등의 구설이 이어졌었던 것이죠. 이 시장은 성남시청 공무원들과 금지하게도 했었던 것이었어요. 이 재선 씨는 이에 대해서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학 교수 자리에 청탁에 대해서는 대학 총장이 된 친한 선배가 강의 한번 나온 농담을 던졌고 자신은 제일 하기에도 바쁘니 괜찮습니다라고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갈등의 상황 가운데 노무 폭행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재명 재선 씨가 자신의 연락이 닿지 않자 노무 집에 찾아가 대신 전화해달라고 요구했고 노무가 이를 거절하자 폐륜 쪽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머님께 형이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형은 노무 집에 다른 막내 남동생과 언쟁이 붙었고 1, 2분간의 몸싸움이 일어난 게 전부다 이렇게 증언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기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노무는 그때 당시에 자리를 피해 있었다라고 반박했었던 것이죠. 당시 이 시장은 형수에게 전화해 따지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을 했고 이후 당시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아까 욕하는 녹취록 우리가 잠깐 들은 것입니다. 이건 제가 아까 공개한 것은 잠깐뿐인 것이고 더 많은 녹취록들이 옳은 소리라고 하는 국민의힘 유튜브 사이트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옆에 분들은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은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이 혐의 외에 다른 혐의 3가지 혐의를 추가한 4가지 혐의에 대한 1년 6개월 징역과 벌금 600만 원 선고가 이루어졌었는데 이것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만 원을 또다시 구형한 것이죠. 검찰은 14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 2부 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을 요청을 한 것이죠. 검찰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혐의에 대해 핵심 쟁점은 고 이재선 씨 정신 상태가 아니라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그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는지 너무 추진력 있게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막 시켜서는 안 될 사람한테 막 시키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공무원직에서 이것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런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이 씨가 시정을 방해하고 가족 사이에 분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를 제거하려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씨가 정신병자 폐륜아라는 전제를 언론 플레이로 깔고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시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 강제 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해 국내 최대 단체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었던 것이었죠. 자,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자, 2번째 재판인 것이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300만 원이 선고된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 상고심으로 예상되는 확정심에서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300만 원 검찰이 지금도 구형한 상태인데 이것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이 지사 경기도지사직은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이죠. 자, 2심에서 이재명에 대한 유죄 혐의는 피고인이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하며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음에도 보고받은 것입니다.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것을 그 사적인 어떤 일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TV 선거 토론회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점, TV 토론회에 나와서 이곳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어 친형 강제 입원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발언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를 통해 매우 쉽게 전파됐으며 자신의 친형 정신건강을 위해 입원을 지시한 것은 이해 충돌의 여지가 없지 않다며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동종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그 2심에서 최종 판결이 난 것입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2012년 당시에 성남시청 분당구 보건소 보건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무관리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가 적용된다며 이 지사가 2012년 친형인 재선 씨를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근거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해서 구형이 확정되어지게 된 것이죠. 2심에. 그래서 이 내용이 3심에 올라갔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대법원 재판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파기환송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대법원이 했는데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분명히 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대재판관들이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거짓말을 공인이 전 국민들 앞에서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누구나 다 후보 토론에 나가셔가지고 서울대 안 나와도 서울대 나왔다 그러고 도둑질 안 했어도 도둑질 했어도 도둑질 안 했다 그러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가 막힌 판결이 대법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대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낸 것과 또 달리 반대 의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 유포 또는 사실의 왜곡은 국민 주권과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인 선거에서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며 선거 제도의 본래적 기능과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맞습니다. 자, 후보자 토론회에서 거짓말이 이루어졌다. 그거는요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대법원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시되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지금 이번 주 16일 날 또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져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시민의 양심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가정사를 사실 다른 사람의 가정사를 공개하기는 정말 싫지만 이분은 공인이 될 뿐이고 대통령 후보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검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반드시 우리가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런 사건 이외에 이재명 지사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우후죽순처럼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병원 사건은 여러 사건들 중에 하나인 것이고 많은 자들이 지금 억울한 가운데 재판부에게 탄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가운데 우리는 시민의 권리로 하늘에 탄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을 맡은 재판장님께 간곡히 호소하고 탄원장을 만들어서 변호인단을 주축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 탄원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2020-446 피고인 이재명 위 사건에 관하여 이재명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이재명을 엄벌하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다시 되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번 재판을 심담 재판장님이 맡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심담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마스크. 존경하는 심담 재판장님,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재판장님과 재판부에 경의를 보내드립니다. 지난번 대법원에 의해서 파기환송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재판부와 판사님께서는 사회적 불이를 일으키고 있는 이재명 사건을 공정하게 그리고 상식에 맞게 재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자들이 단 한 번의 잘못된 재판 때문에 억울함 가운데 고통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인지라 재판부에 공정하고 용기 있는 판결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재명이라는 자는 국가의 공직을 수행할 기본적인 품성과 인격을 갖추지 못한 자입니다. 대법원이 이런 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만들어 이재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을 보고 탄원인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영을 정신병원에 가두고 아까 들었던 것처럼 형수에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욕을 서슴지 않는 인격 파탄자가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부끄러운 줄 아는지 선거 기간 거짓말로 감추려 하였던 자가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이 자를 두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법관의 모습을 보여주실 줄 압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그런 용기와 정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법원에서 추가 심리하라는 부분을 포함해서 파기환송하였다 하더라도 불의에 굴복하지 마시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가 정치인으로 살아남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일반 세금을 내는 서민들에게는 끔찍한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친형을 가두고 자신의 친형수에게 쌍용을 서슴지 않는 이런 자는 국민들을 상대로도 같은 짓을 할 수도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재명이 이런 인격 파탄적인 증상은 두 가지 영역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재명은 교회를 탄압하는 데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둘째, 이재명은 북한 김정은의 하수인이 되어 탈북민을 탄압하는 데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법적 응징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법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거듭 이재명에 대한 엄벌을 촉구합니다. 사법 정의를 위한 변호인단 대표 이명규 변호사 외에 다른 여러 변호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탄원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금요일 날 재판 선고가 앞으로 대한민국 가운데 어떠한 방향성이 제시되어질지 정확하게 재판장님들은 판단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늘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변호사님과 저희 탄원인들이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만든 저 폼보드 가운데로 오지. 예, 음성 파일 통화 내용에 자 보세요.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말렸거든. 그러니까 아빠가 강제 입원을 하려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놓고 누가 이야기해요? 그 부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그러한 녹취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시도를 했었고,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직권남용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또 저기 한번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소수 의견입니다. 다수 의견은 무죄 취지로 환송 확인심을 확정했지만 대법원 전원 합의체 중에 다른 어떤 법관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재명 해당 질문 답변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미리 준비한 답변으로 거짓말한 게 아니라 갑자기 복잡하게 나온 어떤 상황 가운데 내 어떤 자신을 거의 변호하기 위해서 툭 나온 말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검찰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 중에 소수 대법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당 질문 답변, 이게 중요합니다. 해당 질문 답변을 미리 준비했는지, 거짓말 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나왔는지.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거짓말을 준비해서 나오는 정치인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MBC 토론에 발언은 상대 후보 추정에 대한 답변이 아닌 일반적 진흙탕 싸움 가운데 일반적으로 해명에 따라가는 것이죠. 단순 부인 아닌 지시 사실을 숨긴 것으로 다수 의견 취지는 객관적 지시를 바란다.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분명히 법조계에서도 소수 의견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소수 의견이 있는데 이재명을 반대하는 그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죄 취지로 2심으로 파기를 시켰는데 그 결과가 금요일날 나오는데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재판하기를 단언하는 바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실제 이재명 지사 관련 정신병원 사건에 연루되셨던 우리 김사랑 선생님께서 바쁘신데 나오셔가지고 잠깐 연설해 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김사랑 씨, 우리 감사합니다.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성남의 김사랑입니다. 저의 정신병원 사태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재명의 지시다라고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고 이재선 씨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고 이재선 씨가 항상 저에게 주의를 시켰습니다. 제가 상권활성화재단의 467억 원을 사용처를 이재명한테 질의를 했을 적에 저한테 계속 문자를 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신병원 감금을 조심해라. 낯선 사람을 조심해라. 그리고 장애인이든 누구든 접근하면 조심해라. 이재선 씨가 저한테 보낸 문자가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섬뜩한 문자들입니까? 그거는 본인이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킬 당시에 분당 서울대병원의 그 권력 남용이 아까 그 사무엘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 정권 들어서 기재부 사건을 폭로했던 신재민 주무관이 있습니다. 신재민 주무관 그거 폭로하고서 어디에 감금되었습니까? 왜 하필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과 폐쇄범동입니까? 그 누가 관련이 돼 있다고 보십니까? 분당 서울대병원입니다. 정신과 폐쇄병동. 거기로 납치돼서 감금됐었습니다. 처음에 보라매 병원으로 끌려갔다가 정신과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납치 감금되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찰은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지자체장밖에 없습니다. 저를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권한은 지자체장밖에 없고 그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이었습니다. 제 입을 틀어막으려고 467억 상권활성화재단 국도비에 사용처를 틀어막으려고 거기다 쳐넣은 것은 저로서는 그게 이재명이라고밖에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 이재선 씨도 마찬가지로 회계사였습니다. 회계사였기 때문에 고 이재선 씨가 파헤치던 것이 전부 다 기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제1공단 그리고 가짜 모라토리엄, 성남시 가짜 모라토리엄과 그리고 또 통진당 관련돼 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파헤쳤기 때문에 이재명과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이재명과 이재선 씨는 시민단체를 하면서 서로 굉장히 의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두 사람 사이가 관계가 나빠진 것은 재명이가 이제 성남시장이 되고 권력을 등에 업고서부터 옛날 같은 그런 마인드가 아니고 달라졌기 때문에 형으로서 계속 충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형의 충고가 이제 싫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은 계속 회계사라서 너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도 하면서 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헤치는 467억 원의 기금에 대해서도 이재선 씨는 굉장히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신병원 감금 사태를 조심해라. 내가 그거를 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낯선 사람 주의하고 장애인을 조심해라.
저는 그 문자가 지금도 보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제명이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사태를 알리기 위해서 수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 혼자였고 기껏 도와줘야 시민단체 뭐 이 정도였습니다. 교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라는 단체는 제명이는 분당 우리 교회의 집사입니다. 외려 종교는 제명이를 두둔하고 나섰었습니다. 외려 제명이가 도지사가 되고 나서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사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원래는 그게 본색입니다. 그게 제명이의 정체입니다. 그걸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도 가장 야비한 방식, 억강부약 적폐청산을 외치는 제명이의 본래 모습이 어떤 거냐.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합니다. 지금 어떤 교회를 탄압을 했느냐. 장애인과 바보들을 도와주는 월세 내는 개척교회인 한미연합교회를 지금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적폐청산하고 공정을 외치는 이재명의 실제 모습입니다. 아주 야비하고 비열한 것이죠. 맞짱을 뜨려면 큰 교회하고 맞짱을 떠야죠. 월세 내는 교회를 상대로. 그래도 장애인과 본인도 장애인이라고 주장하는 놈이 장애인과 가부를 도와주는 그런 교회를 지금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저는 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제명이에 관련된 일이라면 뭐든지 달려갑니다. 처음에 저희가 분당, 저희가 용인 수지 한미연합교회에서 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적에 달려갔습니다. 정말 가건물같이 생긴 그 초라한 그 교회에 공권력이 얼마나 많이 몰렸는데 수십 명, 수백 명 하여튼 몰려 있었습니다. 교인보다 더 많았으니까요. 저희가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게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우리 그 사무엘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공권력이 5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예배에는 3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요일 예배에는 1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전화가 오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웠다고. 비대면 예배라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시킨 일이 아니잖아요. 비대면 예배가 뭡니까? 이 조그마한 개척교회도 대면 예배를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쟁하고 계속 알린 결과 그 많던 공권력을 다 물리치고 지금 1명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알리고 투쟁하고 하면 뭐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제명이하고 수년을 투쟁을 해서 전국 최초로 제가 이겼습니다. 변호사 8명을 붙이고 1억 원 가까이 되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했고 저를 맡아줬던 변호사, 판사 출신의 변호사 장 변호사도 도망을 쳤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여러 경제 공동체가 엮여 있다고. 세상에 변호사가 도망친 사건을 저 혼자 작년 12월에 결국 승리를 해서 제가 이재명과 이긴 전국 최초의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우파에서 제명이와 싸운다고 집회를 열고 뭐를 하고 수많은 돈을 걷어들이고 뭐하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가지에 매진을 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돈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목적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나쁜 것을 때려 부셔야 되겠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정말 나쁜 것을 때려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이고 약하고 여자입니다. 그런 저도 변호사 8명을 붙이고 그것도 수원 고법의 부장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마당에 그런 변호사 8명을 붙인 사건을 제가 다 이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저는 법정 비용까지를 받아냈습니다. 그 법정 비용 받아낸 걸로 탈북민 단체와 기타 여러 단체에 전부 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 조그만한 비용을 가지고도. 제가 여기에 나오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저의 자랑을 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라고 왜 고비가 없었겠습니까? 아무도 이 사건에 관심을 안 가져주고 우파라고 하는 단체들은 전부 다 박통파리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재명 시장이었을 적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시장이 전국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남시장 뭐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쌍욕쟁이 이재명 요 정도입니다. 이런 거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파는 그저 박통파리 외에는 후원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정말 저는 좌절했습니다. 이런 데 와가지고 제가 집회를 해도 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종교단체에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왜? 분당 우리교회 집사가 이재명이니까요. 정말 좌절하고 제가 피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 좌절의 끝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저는 했습니다. 그 세월이 5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깨어나고 사람들도 깨어나고 제가 투쟁을 하면 할수록 이 새끼는 경기도지사까지 되는 이런 괴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에 이은 형수 보지를 찢어버리겠다는 놈이 이제 대통령까지도 되겠다는 이런 황당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황당한 세상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이제 교회도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은 대형교회도 깨어나 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한미연합교회라는 이 개척교회를 보면서 대형교회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이거 부끄러운 세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단체가 일어나서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판단하면 다음 타자는 나다라는 그런 결기를 갖고 모두 다 행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발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김상호 선생님 정말 바쁘신데 이 자리 가운데 귀하게 나와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들이 사실 서민들의 억울함을 대신 대변해주고 위로해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교인 부흥에만 그리고 헌금 걷는 데만 몰두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교회 대표는 아니지만 목사로서 회개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 김사랑 씨와 같은 여러 피해자분들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이지원 청소년 선도 운동가님께서 나와주셔서 지금 바쁘신 대로 나와주셔가지고 시간 내주셔서 연설을 해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청소년들을 교육하면서 한 가지 답답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 거짓과 속임수를 쓰는 데에 너무 쉽게 그 양심을 내려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까지 번졌을까요? 저는 이재명 도지사와 같은 사람들이 이 사회의 지도자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짓이 우리 청소년들을 아주 불행하게 만드는 씨앗들이 심겨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재명 관련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음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문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그 수십 장 되는 판결문을 좀 꼼꼼히 봤습니다. 몇 가지 황당하고 정말로 이 일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몇 가지 판결문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그때 당시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의 시장으로서 그 예산을 받는 정신센터장이 어떠한 의학적인 그 형님에 대한 판단을 내렸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것을 고치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그 사실이 사실이다 아니다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사실은 있었다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이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센터의 예산을 결정하는 사람이 어떤 의학적 판단을 바꾸라고 지시했는데 그것도 권한도 없는 지시를 했는데 그걸 바꿨거든요.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대법원은 판결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센터장이 그 내용을 바꾼 것은 자신이 스스로 한 것이지 이재명의 지시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법원의 판결문이었습니다. 다음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토론 중에 허위 표현, 허위 사실이란 말도 제대로 못 썼어요. 허위 표현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선거에서 결과로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지 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그 거짓말로 당선된 거 아닙니까? 도대체 대법원 판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정말로 여러분 듣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후보자가 토론 과정에서 한 그 발언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잘 들어보십시오. 사후에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된다. 거짓말한 것을 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그 다음에 토론회 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기 때문에 토론이 어렵게 된답니다. 그래서 민주적 가치가 민주적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라는 판결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정말로 이 판결문을 보고 저는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여러분 판사들의 판결권이 어떻게 생성이 된 겁니까? 그들이 사법시험에서 한두 문제 더 맞췄다고 판결권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구속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생명을 뺏어갈 수도 있는 판결권, 그것은 판사의 양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 그 사람들이 권력을 유지하라고 사법시험에서 몇 점 더 맞았다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를 구속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도 있는 판결권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법 철학문에 의하면, 법 철학에 의하면 판사의 판결권은 천권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주어진 권리. 그것을 법 철학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사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당신들이 내린 이 판결은 불의합니다. 제가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대법원 판사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내린 그 판결 그대로 여러분 자녀는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물을 거짓말하는 사람이 빼앗아가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일이 그 판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거짓말로 것을 뺏어가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당신들의 자녀들은 그런 거짓 가운데서 그들의 열매를 뺏기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권 판사님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신권 판사님, 많은 부담스러운 판결을 내리고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는데요. 판사님께서 만약 이 판결에 대해서 그 대법원의 무죄 취지를 인용해 버린다면 어쩌면 판사님은 대법원 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개인의 승리와 개인의 어떤 부가 주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고드립니다. 이 정권이 영원하겠습니까? 이 정권이 바뀌고 다른 정권이 양심에 의해서 그 판결문을 바라보게 된다면 아마 신권 판사님의 판결문 때문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일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사들이야 이미 끝까지 올라갔으니까 정권에 아부하고 끝내고 명예를 가지면 되지만 고등법원 판사님이신 판사님께서는 그 이름을 먹칠하는 일을 결정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신권 판사님께서 대법원 무죄 취지가 부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아마 대한민국 법조 역사에 정말 길이 남을 정말로 놀라운 판결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땅을 처음 만드셨을 때 만든 이 삼권 분립 제도, 그리고 판사 한 명 한 명을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이 제도는 정권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인간의 양심을 이기지 못하게 만든 그 법적 제도입니다. 그 법적 제도, 인간의 양심을 결코 정치인의 욕심이 넘어설 수 없음을 보여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신권 판사님에게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고 그 판결문에 대해서 저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권 판사님, 판사님의 자녀들이나 제가 교육하는 청소년들이나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은 양심이 살아있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권 판사님한테 간절히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지환 스님 바쁘신데 나와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경남 거제도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시간과 그 비용을 지불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신참정권 사수시민연대 천창용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다는 말도 못 드리고, 예, 여러분 안녕하지 못하죠? 대한민국 지금 여러 사정들, 현실들 때문에 안녕하지 못하죠? 예, 좀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경남 거제도가 고향이자 현재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여러 사정들 때문에 주로 서울에서 올라와가지고 시민사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예,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경남 거제도가 고향인 천창용이고요. 이재명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관련해 가지고 기자회견이니까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남 거제도에서 시민사회 운동을 하다가 거제도에 썩어 빠진 현실, 민선시장 1기부터 4기까지 전부 뇌물수수로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몸이 아픈 장애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살려고 산재, 교통사고, 여러 가지 사고들로 인해 가지고 수술을 마치고 고향 마을에 들어갔는데 경남 거제면이 고향입니다. 문재인 씨 고향이 경남 거제면입니다. 이따가 나중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썩어 빠진 거제도의 현실을 보고 제가 몸이 아픈 장애인도 불구하고 고향 어르신들, 썩어 빠진 그 시장,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까지 다 한통 속이가 되어가지고, 건설업자하고 다 한통 속이가 되어가지고 경남 거제도의 중심 계룡살이라는 산에 아파트, 골프장, 주민들이 반대하고 국가기관에서 반대하고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돈과 배 권력으로 한통 속이 돼가지고 고향 어르신들을 농락하고 기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시민사회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부족한 사람이고, 아까 김사랑 씨 말씀드렸는데 김사랑 씨하고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고 함께 반이재명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거제도 썩어 빠진 현실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서 보니까, 서울 역시도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 거제도만 썩은 줄 알았는데, 서울 와서 시민사회운동가들 많은 사람들 만나고 언론에서 보도 안 하는 그런 사실들을 접하고 대한민국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오를 했습니다. 경남 거제도에서 올라올 때도
기자회견을 하고 그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이 정의로운 싸움에서 운명을 달리할 때 경남 그제도 내가 투쟁하고 있는 곳에 뿌려달라고 그 정도로 기자회견을 하고 각오를 하고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서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저울로 올라온 사람이 아니고 권력을 갖고 뭐 어떤 한 자리를 위해서 올라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재명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 그때 당시 성남시장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씨를 2017년 10월 29일 광화문 촛불 집회 이재명 씨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당도 야당도 진보도 보수도 아닌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어림없이 그런 마음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오해 없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그래서 이재명 씨를 언론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이제 보기는 알기는 됐죠. 자세한 건 몰랐죠. 이재명의 쌍욕은 하도 유명하니까 어느 정도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에서 이재명 씨가 대통령 후보 나오려고 그때 출마를 준비하려고 할 때 이재명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경남시장 당시죠. 그때 촛불 집회 당시 나와가지고 이른바 사이다 발언으로 이재명 씨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명함을 준 것은 2017년 1월 7일 저 페이스북 라이브에서도 누누이 밝혔습니다. 1월 7일 이재명 명함도 이재명 비서 명함도 아니고 이재명 자신의 명함을 저한테 직접 주면서 2017년 1월 15일 전라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전국 손가락 혁명군 출정식을 하니까 와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씨가. 그래서 그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혁명해야 된다는 썩어 빠진 대한민국은 아니라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저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동지들과 함께 2017년 1월 15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 가가지고 공개적으로 그제 문제들에 대해서 발언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재명을 지지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지 발언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재명이가 경선 나오기 막전이고 대통령 나오려고 전국 손가락 자기 지지자들 모임 전국 출정식 대통령 나오겠다고 출정식을 한 그런 자리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경선에 참여하고 이재명의 지지자가 되어가지고 이재명의 실상을 그때는 완전히 몰랐을 때도 언론 부회를 하도 능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은 쏘간 거죠. 기만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하게 됐고 그러는 과정에 진짜 서울, 부산 뭐 자기 돈 들여가면서 광주 다 다녔습니다. 다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2억이라는 경선 후원금까지 거둬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알고 보니까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었습니다. 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공개적으로 누차 밝혔습니다. 이재명이 김사랑 씨 관련해가지고 직간접적으로 고소고발 많이 한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정말 비겁하고 야비한 놈입니다. 비겁하고 야비한 놈이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더 공개하는 하면은 이재명은 공정 정의를 외치고 하지만 부정 정의를 외치고 하지만은 이재명이가 제일 분노한 것은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었습니다. 3월 4월 걸쳐가지고 경선했습니다. 그때 당시 누가 봐도 처음부터 부정경선, 부정선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항의를 했습니다. 민주당 게시판이 말이 될 정도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게 불공정한 경선을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밝혀달라고 요구하는데 이재명은 그 경선을 아름다운 경선이라고 말을 하고 문바보다 더 문바가 되는 이재명을 보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재명을 빨기 위해서 이재명을 지지한 것도 아니고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의 이 잘못된 그리고 돈 아까 이야기했죠. 2만 명이 넘는 경선 후원금 약 12억을 자기 돈 10원 한 푼 안 들이고 심지어는 개인 휴대폰까지 그 돈에서 다 썼습니다. 경선 후원 당시 정선 당시 우산 롯데호텔 하룻밤 피 같은 고무돈 또 2만 명의 흑수전 돈을 가지고 33만 원이 되는 그리고 대전 롯데호텔 32만 원 이틀에 걸쳐서 65만 원을 그 피 같은 돈으로 사용을 했고 자기 돈이 여러 수십억 있다고 공개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피 같은 박수저여 국민들의 서민들의 열망을 이용해서 내가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들 공감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 돈이 여러 수십억 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자기 돈 10원도 안 들이고 그 돈을 가지고 황청만청 다 사용을 했더란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내용을 수많은 지지자들이 이재명으로 돌아서면서 이재명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밝히라고. 왜? 이재명이가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사기꾼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알고 많은 지지자들이 이재명에게 반비를 들고 돌아섰고 이재명의 그 파렴치한 경선 후원금 사기 사건을 밝히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끝까지 안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표로 있는 참정권사주 시민연대에서 공개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받아가지고 김사랑 씨랑 교환 씨랑 여러 사람들과 함께 경기도청 기자회견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료들을 수많은 경기도 관할 기자들이 있겠죠. 그때 당시 그 기자들이 내가 준 자료를 배포한 기자들이 한 열 몇 분 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런 내용들을 보도를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다 썩었다는 거죠. 김사랑 씨 늘 이야기하는 경제 공동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서울에 있는 거기서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뉴스 플러스에다가 제보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장님은 김사랑 씨 사건도 알고 이런 여러 사정들을 아시고 결국은 보도를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실체 실상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선 후원금 부분은 일단은 완전 사기꾼 그런 거요. 경선 후원 그 부분은 일단 그 정도 하고 민주당 경선에 부정 경선을 아름다운 경선이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 증거를 밝히기 위해서 경선이 끝나자마자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경선 밝히라고 그때 당시 추미애 대표 수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방에서 사람들이 올라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침묵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그런 거를 이재명의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한때 지지자들을 모함하고 매도를 하더라고요. 부정 경선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을 극렬 지지자, 내부 총질자 이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한 그런 민주당에 대해서 정의를 위해서 외친 사람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버리는 이런 비겁한 자가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 그리고 600만 원 벌금 받았을 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판결을 보고 욕 나오 정말 욕 나옵니다. 근데 욕을 할 수 없는 현실 정말 이재명은 정말 너무 나쁜 인간입니다. 욕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그런 과정에서 내 55년 인생 처음으로 이재명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게 내 정가의 유일한 정가입니다. 지금 저는 음주 다른 정가 여태까지 55년 사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재명 때문에 벌금 100만 그것도 공직선거법 위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부정선거 이런 부분에 동조하고 경선 후원금 흥청망청 사용하고 김사랑 사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내가 경험해보고 이 사람은 아니다. 반 이재명으로 돌아설 때 이 사람이 경기도지사 나온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이재명이 협박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사람은 되면 안 된다. 경기도지사가 되면 안 된다.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확실하게 알고 반 이재명으로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벌금이 나온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아무튼 오늘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아무튼 이재명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재명은 내가 확실히 경험한 바로는 절대로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민주당 부정선거 부정경선에 한통속이 된 이재명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타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제도에서 오신 참정권 사수 시민연대 천창명 대표님께서 귀하신 발걸음으로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서울에서 오신 자유시민연대 엘리아킴 시민운동가님께서 지금 준비해 주셔서 지금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청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순리를 따르면은 흥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순리를 역하게 되면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멸족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월세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탄압하고 교회를 능멸하고 있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위반된 것입니다.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신앙의 자유, 종교의 선택의 자유, 신앙 고백의 자유, 신앙으로 인한 차별, 처벌 금지. 두 번째, 종교의식, 종교행사에 자유롭게 참석할 자유. 국가가 종교행사에 관여와 강요 금지. 세 번째,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일반 집회, 결사의 자유보다 더 광범한 보호 보장. 네 번째, 전도의 자유, 종교 교육, 종교 비판의 자유. 다섯 번째, 국가가 종교의 간섭 금지, 종교의 차별, 특권 부여 금지. 헌법 제13조에 보면은 일반 집회와 달리 종교의 집회는 신고 없이 집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국가 안보, 질서, 공공 복리를 위해 법률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58조에 보면은 예배와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형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 정권이 코로나 정치를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금지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1천만 기독교 앞에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천벌을 받을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교회 금지를 시킵니까? 교회보다 안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녁에 가면은 식당 열죠? 식당에 가면은 마스크 쓰고 밥 먹습니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합니까? 술집에 가면은 마스크 쓰고 술 마십니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합니까? 가장 위험한 데가 어디입니까? 식당이고 술집이고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해운대, 이번에도 해운대에 800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저 경포대 여러 이 해수욕장에 놀러간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놉니까? 마스크를 벗고 놀죠. 그리고 저희 세종문화회관에서
오페라의 유령 공연하게 되었을 때 거기 뮤지컬 배우 중에서 2명이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확진자가 마스크를 벗은 채로 3시간 동안을 공연을 했습니다. 거기에 관객이 8,5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8,500명에 대해서 전수검사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 교회는 사회적 거리 다 유지하죠. 발열 체크하죠. 마스크 쓰죠. 그런데 왜 교회를 탄압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독교 단체장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예배는 마음의 평안을 주지만은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마음의 평안은요, 예배 안 드려도 마음의 평안 옵니다. 술 마시도 편안해집니다. 술 마셔도 기뻐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명상, 요가 이런 것들에도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마땅한 도리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코로나도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짧은 역사를 통하여서 왜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룬지 아십니까? 옛날 가난했을 때에 병들고 돈 없고 의사 없고 약 없게 되었을 때 절대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절대적 믿음이 있게 되었을 때 병든 자리 교회 와서 치료를 받고 귀신 들려 잔자들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해가지고요,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불교 또는 천주교 다른 종교 보십시오. 술, 담배 제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편합니다. 교회 나가면 제사 합니까? 안 합니까? 제사 안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짧은 1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1200만 기독교를 부흥했던 이유는 뭐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그거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끊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끊어버립니다. 섹스 중독자들이 섹스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나니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했습니다. 거짓말하고 또 부정하고 부패를 저질렀던 자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정직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모든 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평안,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요? 그거는 다 술 먹어도 편안해져요. 마약 먹으면은요 더 평안해집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폭력 중독, 섹스 중독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를 내가 23살 나이에 예수를 믿고 제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술, 담배, 마약, 폭력, 섹스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전도자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예배가 마음의 평안을 주는데 코로나는 물릴 수 없다고요? 코로나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면은 코로나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과 그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메뚜기 떼를 보내서 토산을 다 먹어버리고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전염병을 보낼 때 그 왕과 그 통치권자들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비도 내려줄 것이며 전염병도 치료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 것은 이건 보너스로 얻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오는 게 뭡니까? 기쁨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코로나19를 왜 두려워할까요? 암병을 왜 두려워할까요?
그 두려움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사망 권세 이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옮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예배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요, 독립운동가시고 우리나라 성각자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경찰서 10곳을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한 곳을 짓는 것이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경찰서 짓는다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교도소 간다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교도소 보고 경찰서 유치장보다 더 센 데가 어딥니까?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갔다고 사람들이 변화됩니까? 교화됩니까? 오히려 교도소를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학교라 그러죠. 학교. 무슨 학교? 범죄학교잖아요. 범죄학교. 오히려 교도소 가서 교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 들어갔고 여러 가지 범죄를 배워갖고 나오기 때문에 교도소를 갖고 뭐라 그래요? 범죄학교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성각자이며 독립운동가이신 백범 김구 선생님은 10개 경찰서를 세우는 것보다 1개의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찌 최고 통치권자가 예배라 마음의 평안을 주지만은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겠냐고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은 통수권자부터 잿더미에 앉아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 퇴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목사님들, 지금 한국교회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생전 듣지도 못했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용어가 언제부터 등장했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미연합교회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파주에 있는 참전운동교회가 코로나 확진자 한 명도 없는데 목사님이 설교 때 마스크 쓰고 설교했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폐쇄시키지 않았습니까? 사랑교회 교회도 폐쇄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의 같은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피로 된 한 형제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가 이 정부를 통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탄압과 폐쇄를 당하고 있었을 때 중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뭐 하십니까?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함께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중대교회 목사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이 떠나갈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권력 앞에 아부하지 마시고,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목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제가 이 정부에 대해서 1인 집회를 하고 다니다가 얼마 전에는 10월 3일 날에 아주 술 취한 3명의 잡발들에 의해서 엄청난 위협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러면은 1인 집회하다가 술 취한 잡발들에 의해서 세례 위협까지 당하면서 그 일을 왜 하겠습니까?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가 떳떳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훗날 물어볼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 정권이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만약에도 그래서 안 되겠지만 넘어간다면은 그때 아빠는 그 과도기에 있게 되었을 때 문재인 정권을 때문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가고 있을 때 아버지는 그때 뭐 했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찾기 위해서 1인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부를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하여서 이 정부가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가고 있을 때 너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우리 후손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 앞에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저는 당당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나와서 1인 집회를 하면서 이 문재인 정권 즉각 코로나 정치를 중단하라! 코로나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코로나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괜찮습니다. 자, 우리 얼마든지 외쳐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시민님 나오셔서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난 관계로 여기서 이제 기자회견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뒤에 이제 또 연설을 준비를 하셨는데 예, 여기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기자회견은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 환송심 관련 기자회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재명 관련 그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판결은 역사적인 판결이 될 것입니다. 정말 현재 재판장님, 재판사법부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판 결과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뭐 어떻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양심에 이야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천명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셔서 연설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많은 연설자분이 대기하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네, 여기는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300만 원 검찰 구형 확정하라. 나는 이재명 파기 환송심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제가 여기서 방송을 마치고 다음 시간은 오늘 월요일 박근혜 대통령님 병원 가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청대로 이 길로 갈 것입니다. 서청대에 가서 우리 대통령님 병원 가시는 거 여러분들께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대통령 들어오시는 시간까지 서청대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환절기이기 때문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